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민법 76번 해설 시작합니다.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승계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서 지금 채무자가 있고요. 제3 채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3 채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이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이 가지게 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안 되겠죠. 임차인의 채권자인 이 가압류한 사람에게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이 임차주택의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었을지라도 제3 채무자는 임대인이 됩니다. 채무자는 임차인이 되고 제3 채무자는 임대인이 됩니다. 임대인이 제3 채무자, 임차인은 채무자, 제3 채무자. 제3 채무자인데 임차주택이 양도가 되면은 주택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겠죠. 지위 승계. 채무자는 여기서 임차인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이 얘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은 제3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주택의 양수인 병이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않습니다. 이거 면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기 전에 먼저 이거 해설 한번 보시죠. 임차주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속된다. 이게 판례인데요. 이게 그림을 그리셔야 이해가 됩니다. 판례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요? 예를 들어 양도담보라고 하시죠. 양도담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자는 임대인의 채권자죠.
임대인의 채권자. 임대인의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임차 주택을 양수한 것처럼 보이죠. 양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소유권은 채권 담보 목적이지 목적이므로 양수인 병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다. 그래서 양도인인 임대인 갑이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죠. 이것도 지금 판례가 있나요? 임차주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속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지금 양도담보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77번에 들어갑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계단, 주차장 같은 게 공용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이건 틀리죠. 사용 검사일이 아니고요. 여기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입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 다음에 부조성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틀렸는데요. 이 지문이 원래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맞는 지문이 되려면요.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지붕이나 예벽 등이고, 그 다음에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은 관리 사무실이나 노인정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은 규약에 기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틀린 겁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이 아니고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이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립니다. 이거는 시공사나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요거는 채권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차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 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이 채무자죠. 그리고 갑이 채권자. 갑 명의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차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갑은 X건물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리죠. 그러니까 채권 담보 목적이니까 물상 대위 이거를 좀 제가 지금 이거 이론을 적어놨는데요. 이론까지는 이거 이제 중개사 문제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이론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상 대위권은 뭐냐면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영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이 훼손돼 가지고 없어지면은 이 멸실훼손된 거 기타 공영징수 돼 가지고 멸실훼손 공영징수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대가, 다른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대가에 대하여 대의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훼손된 목적물, 멸실된 목적물을 우리의 그 담보 목적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이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긴다면은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자 갑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이 건물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상대위가 그겁니다. 지금 물상대위란 정의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목적물을 대신하여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담보 목적물로 대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겁니다. 그리고 2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병에게 소유권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갑은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죠.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어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갑이 지금 담보권자이고 을은 임대인, 담보 설정자이면서 임대인이죠. 그리고 병은 임차인인데 갑은 담보권만 갖고 있지 소유권은 없으니까 또 이 소유권에 의하여 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소유권이 아니고 담보권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요.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해설을 정하는데요.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차인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담보권 실행인데 담보권 실행과 청산금 지금 양도담보 지금 이 지문이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담보인데 이 양도담보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담보를 했을지라도 그 담보권을 실행하려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 따라서 이 청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임차인 병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담보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것을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할 권한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지금 담보권 양도 담보권자이죠. 양도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갑이 선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설정자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갑은 대유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가지므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지금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 양도설인데, 이게 아까 제가 요 위에서 지금 설명하려다 만 건데요.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갑은 대유의 관계, 갑과 을은 대내 관계이고 갑과 정은 대유의 관계입니다. 대유의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권자로서 양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X 건물을 선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유관계에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자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했다는 신탁적 양도, 신탁적 소유권 양도설에 따른 판례인데요. 그렇습니다. 78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중개사 시험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참, 저도 중개사 시험을 2000년대 초에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어렵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참, 이 시험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9번 을은 갑 소유의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을은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상가 건물 대항력,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입니다. 을의 임대차가 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을이 폐업을 하면은, 임차권자 을이 폐업하면은 제3자의 대항력이 없어지죠. 판례입니다, 이게. 임차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요. 니은은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하던가요? 지금 제가 판례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56299 판결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 즉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근데 니은이 또 맞다겠네요. 제가 뭐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병이 전차에 직접 점유하면서, 병이 전차였죠. 병이 적법하게 전차하여, 그러니까 전차인이 병입니다.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이 을이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은 맞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디귿이라고. 폐업하은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가 안되고 적법하게 전차한 경우, 전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가 사업을 내가 지금 그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중간에 내가 이사를 가면서 새 들어올 사람을 새를 구해가지고 그 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차가 지금 전대차인데요. 전대차. 전대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하게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지금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적법 전차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을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심야 시간인데 녹화하기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거를 다 마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8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입니다. 종래의 판례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 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하며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대외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하며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양도담보였어요. 양도담보 아니죠, 명의신탁이죠. 갑 신탁자,
을 수탁자. 그 다음에 병 제3자. 갑과 을은 내부 관계이죠.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니까요. 명의신탁자. 갑과 을은 내부 관계입니다. 내부 관계. 을과 병은 외부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 명의신탁에서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수탁자와 제3자 간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간에는 위해부 관계이고, 수탁자가 소유권자처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명의신탁에서요. 그래서 이 내부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외부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이 소유권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을 보시면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명의신탁이 이제 끝나면 해지가 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계죠. 갑과 을 내부 관계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거. 말소. 왜 그러냐면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이 판례를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되고, 실명등기해야 됩니다. 유예기간 있었죠. 실명등기하라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실명등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해지는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부동산 물권 등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갑과 을은 대내 관계이죠. 갑과 을 대내 관계. 대내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이므로 갑이 점유를 하더라도 을은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분명히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갑이 소유자이고 을은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입니다. 4번은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대외관계라고 했죠. 대외관계. 을은 명의수탁자인데 이 병은 제3자이고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은 제3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 지금 제가 내부 관계, 외부 관계라고 했는데 대내 관계, 대내 관계, 대외 관계 이렇게도 지금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내 관계, 대외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관계, 외부 관계, 대내 관계, 대외 관계. 그 다음에 우리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부 관계, 대외 관계에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니까 병에게 처분하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는 증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도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우리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얼핏 생각하면 이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서를 보시면요, 예서를 안 보셔도 되겠네. 이게 우리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를 했다면 병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병이 적법하게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병이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다시 을이 취득하면은 역시 적법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을은 대외관계에서 소유자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은 병의 유효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 판례가 있을 법한데 제가 판례는 안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안 찾아봤고요. 아직 제가 민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찾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민법 공인중개사 31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떤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가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확인을 해본 바로는 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개사 이 시험에서 민법의 고득점보다도 민법은 과락만 면한다는 방식으로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빨리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민법을 많이 공부하시면은 실무에 나가서 뭐 화제거리도 많고 다른 중개사 분들보다 이 업계에 보는 눈을 더 넓게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뭐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업을 안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처럼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민법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민법을 아주 깊이 공부하시더라도 이게 빨리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이게 민법 4년 공부해도 이게 알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중개사 공부로 이거 해가지고 빨리 고득점을 얻는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거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고득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물론 중개사 이 시험 출제 범위는 민법의 출제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번 제가 해설을 해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중개사 공부를 하신다고 마음을 결정하셨다면은 민법에서는 고득점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과락을 면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다른 과목에서 먼저 점수를 많이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라면은 공인중개사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부동산 학 개론에서도 이게 그 법대에서 배운 지식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게 그 과목이 있죠. 등기법 과목이 있는데 등기법은 당연히 민법 과목이니까 그거 역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중개사를 몇 달만 아마 한 반년 안 되게 공부하셔도 이게 1, 2차 동시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잘 이론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 번만 보면은 이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과목은 고득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평균 60점이 합격이니까 법대 나오신 분들은 중개사 자격을 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공부 얼마 안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중개사 이 직무가 저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 개업을 하려고 이 교육을 2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았지만은 최종적으로 처음에 한번 교육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다른 일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그 교육 그 유효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2번 다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중개사를 한번 해보려고 교육을 끝나고 나서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해야 되니까요. 이 골목 모퉁이마다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골목 모퉁이마다. 모퉁이가 좋죠. 그리고 이 반듯한 가로, 긴 가로에는 중간중간 또 중개 사무소가 또 있고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를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제가 또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타쿠는 아닌데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맞나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몇 년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기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가 한 5,000평 됩니다. 농지가 밭이 한 800평 되고 논이 4,000평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5,000평은 밭이 800평입니다. 그러니까 5,000평이 좀 안 되죠. 이 5,000평이 안 되는 농사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소농입니다. 뭐 제 농지가 다 아니고 여기 임대농도 있고 하니까 임대농지도 있고 하니까 5,000평을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 일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소를 안 키우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을 전공했는데 민법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강의를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농사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농사 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됩니다. 5,000평 농사 지어가지고는 5,000평 전통 농사 그러니까 벼농사하고 그 다음에 뭐 고구마 좀 심고 마늘 좀 심고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소득을 공개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충격인데 오늘 제가 신문 뉴스인가 보니까요 기농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이 한 뭐 2천만원 2천 몇백만원이더라고요. 그 설문조사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이 5,000평 농사 지으면요 거기다 임대료까지 있으니까요. 임대료까지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됩니다. 농사 잘 지으면은 1,000만원 넘어가고 농사 못 지으면은 1,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대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이 1,000만원에서 반토막 나면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밖에 안 돼도 이게 농촌에서 뭐 제가 건강해가지고 아픈 데는 없습니다. 병원도 안 다니고 약도 먹지 않고 또 빚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조사 비용 내고 뭐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농기계가 없으니까 농기계 뭐 수리할 돈도 안 들어가고요. 지금 얘기가 지금 저 3,000% 빠졌는데요. 어쨌든 이 중개사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민법 해설을 하긴 하는데 구독자님이 너무 안 느니까 맛배기로 지금 중개사 시험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중개사 이 기출 문제를 더 앞으로 더 다른 기출 문제를 또 풀지 안 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법 해설을 지금 올해 말까지 민법 지금 진족 상속까지 다 한번 해설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농이니까 진짜 하루에 농사 일하는 시간은 평균 잡아서 4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 할까? 뭐 동네에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민법을 충분히 지금 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그 영상 해설 영상을 올려놓는데 지금 그 영상을 그 연달아 올리게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개사 70번 문제를 영상을 올렸으면 그 다음에 80번 문제는 어느 영상에서 봐야 할 건가, 그거를 지금 그 링크를 지금 안 걸고 있습니다. 영상에다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 링크를 지금 걸 생각입니다. 민법 해설도 다 링크를 걸어 가지고 그 교과서 이 순서대로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민법 해설할 때 그 해설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상당히 많이 더듬고 있습니다. 동네에 친구도 없고 뭐 말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종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종일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 말은 단어가 맴도는데 입으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은 원고 없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설을 할 때 원고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그냥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듣는 분들도 이게 듣기에 편하시고 저도 지금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 방식이 지금 앞에 주제 넣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해설을 이렇게 미리 타자를 쳐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지금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했는데 그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화면에 글자가 몇 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충실한 해설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지금 물건 등기 들어가면 그때 한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물건 등기법까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설이 안 됩니다. 지금 등기법 먼저 한번 교과서를 다 보고 나서 해설을 해야 되니까 등기법은 물권법 교과서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민법 교과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